2회 복합지문 27번.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 알 수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란 두 개의 진리지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이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그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거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거는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거는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거는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4회 28번 복합지문.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운 추구를 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 후자를 시끄러운 음이라고 하자.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 음을 지칭한다.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 음 중에서 파형이 쌓인 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쌓인 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쌓인 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쌓인 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은 기본음이라고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진동음의 진동수,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도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구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도 3도 음정은 4분의 5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 5도 음정은 2대 3이다. 2분의 3이다. 그러므로 장 3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1분의 2인 옥타브, 2분의 3인 완전 5도, 4분의 5인 장 5도, 5분의 6인 단 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 하는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 럴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평론가인 한스 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었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세밀임,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세미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체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체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을 나타내고, 어떤 조성의 음계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해 25번 복합지문.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가 근대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m 점점 남짓해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만족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성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성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화성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높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커루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를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고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불리는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으로 나와 지붕까지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전정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에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브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브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정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구조를 활용하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3번 최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찌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가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제. 원 아버지도. 최노인. 이놈아 뭐가 무서워? 경제.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제.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에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250만 원이라고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이게 버릇없는 같은 이라고?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들어 공동묘지에 가라고? 이 천하에? 최노인. 여보 김첨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다 살 게 뭐여?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 묻히나 외도토리인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오.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오. 복덕방. 이놈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노인. 아이 김첨지 글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만. 복덕방. 그리고 250만 원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구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응?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노인. 글쎄 참으시고 이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보겠소이다. 이런 일은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잇. 최노인.
김천지, 김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내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노인 새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돋는다. 최노인, 이놈아, 누가 이 집 판다고 했어? 어?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못하러 복덕방은. 최노인, 저런 쓰게 빠진 녀석을 봤나?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어? 오라 내놈 취직 자본을 내기 위해서? 어? 어머니, 아니 그럼 250만 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노인, 내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6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고요? 어머니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이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노인, 아니면 껍질이냐? 어머니, 여보 그런 집을 전세로 줘서 못하시게요. 최노인, 글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더라 샤프리 뿔이라든가. 경훈, 샤뿔 보드 말씀이세요? 최노인, 그래 샤뿔 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사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볼까 하고 이 집을 보냈지. 그래 애기가 거의 익어가는 판인데 글쎄 다 되어가는 음식에 콧받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250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노인, 그렇지. 저 가기만 해도 100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노인, 뭐가 괜히야? 경훈, 아버지께서 이 집을 바르실 줄만 알았어요. 최노인, 하,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쩌든지 내 일은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의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노인, 듣기 싫어. 하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못이 된단 말이야. 못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해친다. 어머니,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뭔 당신도. 최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이야. 차범석 불모지 7회 44번. 그 남자.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45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줘야 합니다. 넥타이는 28분, 모자는 19분 50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결안에 뒤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책을 다시 장독한다. 오겠다 양숙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5개를 펼친다. 딱 5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뚝뚝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리고는 남자가 미처 수긍하기도 전에 돌아서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자세를 취한다. 중략.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려 썼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간 것이에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계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이경백 결혼. 9회 34번 극 최씨. 내 할아버지도 9회 34번 극 최씨. 내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9월 9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때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온 다른 동학군들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으로 끌고 나와서는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로 좌우로는 각방 이속이 나열 대뜰에는 엎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이 동학단원이 결박을 진채로 끌어안았고 그 뒤로 넌지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 중에 섞여 있다. 수령, 너희들은 좌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청을 내어 너희들을 재상이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랍신다. 사령,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꼼짝 아니한다. 사령,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옆에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상투를 놓아놓고 동학단원 가외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우는 소리로 살려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달라고 아래요. 사령, 동학당원의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우는 소리로 살려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달라고 아래요. 수령, 처형해라. 급창, 처형하시랍니다. 참령, 병정들 들어 형장으로.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명감 하나는 동학단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단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었다가 병정들에게 밀어 박질려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호,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디에 있었수? 최씨,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벤 옆에 내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단박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 할머니가 여대 나가대 하시더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기만 했지. 영호, 그런데 참 할머니. 최씨, 오냐. 영호,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왜 외증조 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야지? 최씨, 글쎄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디 바로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흠씬 먹고 그러고도 자식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40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쎄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인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내 외증조 할아버지 재향은 바로 10월 14일 날이란다. 영호,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씨, 그래 그렇게 사정마당에서 앞뒤로 옹해가지고 사정바로 건너면 편 관역이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가끔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관역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놓고는 병정들은 열대걸음이나 이쪽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놓고는 병정들은 열대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만은 아마 한 20명이가 됐지? 그럼 병정들이 쭉 늘어서서는 총을 고노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보다가 눈을 감았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질 않았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도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관역 하수는 흑막.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관역에서 넌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단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어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놓은 한 무더기의 점거석.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이놈들 평양감사를 나갔게 순천 부사를 나갔게 하더니 겨우 사문가적 한 잎을 치고 염라국이나 가니. 채만식 재향날 14회 44번 극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섭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간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 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불이 서서히 꺼진다.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저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새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에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이근삼 원고지. 16회 33번 극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10하루째 지하 1,500m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 5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광업소 소장이신 권호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들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다는 뜻으로 꼭 살아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장주하는 몽쉘 느그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는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윤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시력이 악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쭉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 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 쉽게 설명해준다. 윤대성 출세기 19회 32번 극 샵 29 궁궐 외곽의 작은 문 밤 보쌈 한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샵 30 산계곡 은밀한 곳 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주면 앞에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김이상궁 그리고 나인들 67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나인 그리고 한나인 또 한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끌려지는 박나인 박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나인 박나인 영문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내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나인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고 상궁 다시 묻겠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박나인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일이 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한나인 중략 샵 47 암자안 밤 들어오는 천수 보면 박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악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천수 막지 마시오. 토악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주며 토악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악질을 멈추는 박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나인 받아들며 펴본다. 수락 안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자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나인 이펙트 명희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샵 48 수락관 해상 밤 급히 돌아오는 한나인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서락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나인 이펙트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내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희야.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는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샵 49 암자 안 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나인 이펙트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샵 50 수락관 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나인의 모습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나인 이펙트 나도 일의 전문은 알 수 없으나 내가 남자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에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을 나를 버려다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명희야. 샵 51 암자 안 밤 박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김영현 대장금 21회 32번 극 이때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복실과 분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끽 힐끽 운다. 간,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 들어오니? 분어미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쇠뿌리로 벤에다가 보니 펌바이 틈에 꼈습니다. 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서기와 윤첨지가 양편에서 꽉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놔 두고 볼 거 아니야. 윤첨지, 잡는데 복이 있다네. 그저 잡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서기,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 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르쳤더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첨지.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벼랑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괭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듯이 달려들어 부지깽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괭이를 잡아 뺐으며, 이 괭이가 무슨 괭이인지 알아? 노어부, 덤비려다가 처의 너무도 해숙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주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놓고 수신기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주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력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배곡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쭉 뻗고 눈 감았었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연히 보이는걸. 복조 배 위에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쑥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 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신용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담은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 울음소리. 퉁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이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레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다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뭐 때문에 그러든? 괭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서기,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서기,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멀리서 처의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첨지, 북만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켜고 간도 없이 어딜 가요? 분놈이,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싼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 가듯 힉 쓸어가면 고만이야. 윤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놈이,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 데짜 가슴만 졸이지. 울며 웃으며 한 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 싫으냐? 서기 울면서 등장. 어머니가 갯가에서 괭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벼랑간 호파가 끊어지는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 세상 참만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다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워나오는 적도 없었지. 서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한마디 똑똑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장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이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첨지, 먼 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졌지. 잔에 한 잔 쭉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여집에 횡하니 다녀올 테니. 막 함세덕 산허구리.